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도 가장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통화 사용 속도가 몇십 배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찍어낸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요? 한 10% 담아라. 가능하면 현금은 갖고 있지 마라.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익희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전 세계 경제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가 부채야말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고 우리 돈으로 치면 5경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렇게 부채가 많아도 되는 겁니까? 미국은 일단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진과 동시에 달러에도 직결돼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유동성을 늘리는 거는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도 있지만 재무부가 찍어내는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도 있어요. 그런데 국채의 양이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의 총합은 한 6조 5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반면에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는 38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럼 훨씬 이쪽이 유동성이 큰 거예요. 실제로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 정부의 신용도를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미래에 엄청나게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폭탄이 안 터지게 잘 관리하고 잘 돌리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우선 지금 미국 국채의 이자만 지금 연 1조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 증가액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38조 달러라고 그러지만 미국의 예상 구조가 세입 구조는 한 5조 달러 되는데 세출 구조는 한 7조 달러 돼요. 모자라는 2조를 국채로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미국 국채는 2조 달러 이상 계속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숫자가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지급액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져요. 결국은 미국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이자 지급액이 미국의 국방비 지급액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불어나면 결국은 다른 예산들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재정 팽창 정책을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일으켜서 갚아야 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가 사라진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가 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되면 부는 어디로 이동하나요? 결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쪼그라드는 거고 그 정부가 지고 있던 부채의 크기는 실질적인 부담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에서 부가 국가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서민들의 부를 눈에 안 보이게 정부가 이제 가져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할 부가 정부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뺏으려고 뺏는 것도 아니고 뺏기려고 뺏기는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뭔가 불확실성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거 인플레이션 시작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뛰겠는데? 앞으로 통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환율이 치고 올라가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통화 사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브라질이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월급을 주지 않고 매월 주급을 줍니다. 돈의 가치가 하도 빨리 떨어지니까. 그러면 주급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날 당장 마트에 가서 그걸 최상품으로 바꾸는. 그럼 마트
브릭스주의는 자기가 받은 돈을 현지화로 갖고 있지 않고 이걸 빨리 상품으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꾸거나 하룻밤만 집어넣어도 3%씩 이자 주는 오버나이트 금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방어해요. 현금의 속도가 평소보다 서너 배 정도 빨라진다는 얘기는 돈을 서너 배 이상 많이 찍어낸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몇십 배 빨라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즉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 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뭐 달러가 위기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한 번 기축통화가 바뀌는 신호입니까? 아니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건 금방이에요. 문제는 미국의 신뢰도는 달러의 신뢰도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통화나 국채로 달러 공급액이 많은데 거기다 신뢰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통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어요. 달러 같은 법정 통화가 있고 중국이나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가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있어 네 종류의 통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자체도 이게 굉장히 다극화될 거예요. 유럽, 오펙 뭐 이런 식으로 다극화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일방적으로 한 패권국이 공급하는 통화를 받아 쓰는 게 아니라 통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통화를 골라서 결제하고 저축하고 쉽게 사용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을 받은 통화가 세계화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달러가 통화로서의 힘이 약해졌는데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결제가 달러로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탈달러를 선언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하고요. 그거는 이미 가능한 단계로 들어와서 많은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1년에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경제가 아주 엉망이 됐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 놀란 게 중국, 러시아, 인도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각자 자기 통화로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칩스라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2015년에 만들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러 사용 빈도가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2024년에 완전히 역전이 돼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달러 비중보다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달러를 쓰지 말고 회원국 통화로만 무역을 하자라는 합의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역을 할 적에는 대부분 위안화를 씁니다. 그런데 시중에 위안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중국은 날이 갈수록 무역자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는 위안화가 중국 본토로 쏠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뭐를 제안했냐면 우리 무역 통화 하나 만들자. 그래서 각국은 자기 나라 통화를 쓸 때 무역할 때만은 이 통화로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게 브릭스 유닛이라는 큰 기반 통화예요. 브릭스 유닛. 네, 금을 40%,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을 60%에서 일종의 실물화폐를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인도가 반대해서 지금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관세 정쟁을 통해서 미국하고 인도하고 또 틈이 갈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달러의 사용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페트로 달러 체제가 지금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같이 100%를 다 석유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20% 이상은 산유국들이 위안화를 받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50년 만기 협정을 연장시키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브릭스에 가입을 했어요. 이런 현상들이 달러의 힘을 지금 많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던 시절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달러가 일본을 찍어 누른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주요 무기로 썼던 게 금리와 환율인데 이 두 가지를 이번에도 활용해서 뭐 위안화가 됐건 브릭스가 됐건 찍어 누릴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가능할까요? 이제는 쉽지 않아요. 우선 상대 체급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지위가 있어서 한마디로 윽박 지르면 그쪽 나라가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요새 관세 정쟁 한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한테는 함부로 못하잖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식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금, 달러, 비트코인 이 세 개가 뭐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골고루 다 투자도 하고 알고도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달러 대체 자산들의 역할 분담? 이런 게 앞으로 더 뚜렷해질까요? 뚜렷해지죠. 우선 금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고 거기에 미국 국채를 대신하는 거고, 은은 산업용 수요가 돼서 지금도 실물이 부족한 형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족 현상은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가격 상승 동력이 가장 강한 거고, 비트코인은 그 스스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법정 통화들, 특히 달러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달러 스스로의 가치를 갉아먹을 적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는 통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화폐가 세계 화폐가 될 텐데, 소비자들은 가치 저장이 가장 잘 돼 있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대충 제가 답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이거예요. 그러면 찍어주세요. 아니, 우리가 가격 예측이나 이런 건 중간에 어떤 돌발악자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 랠리 달리오라는 분이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예측하면 현금은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한 세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드신 분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그분은 비트코인 반대론자였어요. 그래서 금을 한 10% 담아라. 가능하면 현금은 갖고 있지 마라.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담으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죠. 의견을 바꿨죠. 예. 그리고 아마 최근에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은을 좀 더 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럼 금, 은, 비트코인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국채를 찍어서 빚을 갚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환율로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고 혹은 전쟁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맞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도 모자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1492년에 스페인에서 쫓겨납니다. 그때까지 스페인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나라예요. 아마 그 유대인이 그대로 있었으면 스페인이 오늘날 미국이 됐을 겁니다. 그때 카톨릭으로 개정하지 않은 유대인은 죄 떠나라고 그래서 자그마치 한 13만 정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간 게 그 당시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관대했던 네덜란드 저지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다보다 오히려 해발이 낮은 데이기 때문에 뚝을 쌓아놓고, 근데 여기는 소금기 땅이라 농사도 못 짓고 목축업도 못하고 뭐 나무도 안 자라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당시 네덜란드 앞바다에 청어가 많이 잡혔어요. 그럼 청어를 잡아다가 북부의 한자상한테 암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소금에 절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절임 청어가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당시 4분의 1이 금식일인데 금식일 날 고기는 못 먹어도 생선은 먹을 수 있었어요. 가톨릭 교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팔려나가면서 이 소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에는 해변가에 천일염이 있었어요. 이게 훨씬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그래서 스페인 소금을 사다가 한자상에 있는 소금 상권을 물리치고 상권을 장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청어보다는 소금이 훨씬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어 산업이 유대인 수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불티나게 팔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찾아가니까 고기잡이 배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조선소를 차려서 그 근처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스칸디나비아에 가서 고기잡이 배 목재를 사옵니다. 그런데 사오면서 보니까 스칸디나비아는 통행사를 받는데 상품의 물량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일일이 검사하기 귀찮으니까 그 배의 갑판의 면적을 보고 일괄적으로 통행사를 매겼어요. 사이즈로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갑판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기형적인 배를 만듭니다. 선복은 크고 갑판에는 대포 같은 거 다 떼내고 아주 홀쭉한 갑판을 만들어서, 창고는 큰데 갑판은 네, 좁게. 그래서 통행세를 낮춰요. 네. 두 번째는 네덜란드 앞바다가 우리 서해 갯벌처럼 갯벌이야. 그래서 밑이 뾰족한
첨저선을 세워놓으면 밀물썰물 때 이게 쓰러져. 그래서 거기는 평저선을 만드는데 이 평저선의 장점이 건조 비용이 굉장히 싸요. 왜 그러냐면 밑바닥이 뾰족한 유선형은 먼저 도크 같은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밑바닥이 평평하면 그냥 땅에서 만들면서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 게다가 그때 복합 도르래를 유대인들이 개발해서 돛에 달아서 과거 같으면 10명이 돛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복합 도르래를 단 배는 3명이 돛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화물선의 운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유럽 화물이 최암스테르담에 모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중개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이렇게 중개무역의 중심지가 되면 무역이 발전하면서 무역을 지원하는 보험업이나 금융업이 발전해요. 그리고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채권 시장을 발전시켜서 주변에 한 연 15%의 금리를 거기서는 한 3, 4%로 낮춰버려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그리고 그 저금리를 활용해서 그때 비로소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가 거의 완성이 돼요. 이러한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는 동양 중국과 먼 거리 교역을 해요. 그런데 이게 14개 상선 달러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해서 태어난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주식회사 형태로 발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돈을 대해서 주식을 받게 돼. 그리고 한 번 나가면 투자자들도 거기다 돈을 대서 주식을 받고 사람들이 카페 같은 데 모여서 거래를 하니까 나라에서 주식거래소를 만들어줘. 그때 한 3개 각국의 상품들이 모이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쓰는 통화의 종류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려. 그때 암스테르담 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최초의 기축통화기업인 길더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기축통 지금 달러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즉 청어로부터 시작한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 즉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씨앗들을 잉태를 했어요. 이 과정이 유대인들이 주도한 역사예요. 그럼 그때 무역선 나가면서 그 무역선이 들어오는 걸 가정하고 선물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겼겠군요. 맞아요. 그때 미리 내년도 청어를 지금의 가격으로 산다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때 환거래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0입니다. 중국에서는 은이 조세의 기본이다 보니까 여긴 1대 6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에서 은 12kg를 중개 갖고 오면 금 2kg가 돼. 이걸 다시 암스테르담 가져오면 은 24kg가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여러 상품들을 통해서도 큰 폭리를 받지만은 단순히 돈과 돈을 바꿨을 뿐인데 그게 네덜란드 동인대에서 수익의 78%예요.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만들고 성공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들으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잘 갔네 싶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종교 안 바꾼다고 쫓겨났지, 쫓겨나서 바로 위로 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위로 가서 척박한 땅에 살았지, 거기서 뭐 하나 산업이라고 자기들이 손에 쥔 것도 하나도 없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힘? 비결? 이런 건 뭘까요?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단결력이 대단해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공동체 일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기독교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했으면 깊이 누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기도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그런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2개는 기독교하고 똑같아.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진 죄만큼 시나고그에 있는 헌금바구니에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 약자를 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시나고그에 가면 여기서 하루 2끼 먹을 일주일치 생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유대인만큼 복지 시스템이 잘 된 민족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방식의 복지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항상 서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시나고그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를 엄청나게 도와주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황거래 같은 게 발전했던 게 그들이 디아스포라 간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모든 환시세를 유대인만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환장성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이유는 정보를 죄 알고 그게 돈을 서로 맞바꿔 주면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세계 금융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청어업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축통화가 길더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달러로 갔고요. 이렇게 기축통화가 변할 땐 누가 누구에게로 파워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변화는 유대인이라는 인적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덜란드의 그 무역 네트워크하고 금융 네트워크가 어느 한순간에 거의 전부 영국 런던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영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당시 영국은 후진국이었어요. 팔 수 있는 건 양털뿐이 없었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내다 팔아줬어요. 그랬던 후진국이 어느 날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선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면 영국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해적지를 많이 해요. 해적지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군이 하듯이 장려를 했죠. 네, 그랬는데 당시 스페인 제국의 카를로스 왕이 그들의 해적지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는 청동으로 만든 대포를 영국에 수출했는데 이거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건 대포가 없으니까 해적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인들 스스로가 오랜 노력 끝에 철대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거리가 더 길어 청동대포보다. 그걸로 무적함대를 깨요. 스페인 무적함대를. 결국 해상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권을 장악해봐자 쓸데가 없어. 자기네들은 무역을 하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상권을 자기 국가의 이익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해요. 네덜란드 상성들이 미국이나 영국하고 수출입을 할 적에는 무조건 런던에 와서 여기서 통행세를 내고 영국 배로 다 갈아타라 상품들. 그래서 네덜란드와 영국 간에 세 차례의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영국 해군이 네덜란드 해안을 봉쇄하느라고 이제 무역선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 라비를 크로멜한테 파견을 해. 그래서 나온 비밀회의의 결론이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최런던으로 옮겨와라. 이주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의 무역상들이 최런던으로 이주해. 그리고 런던에 면세 지역을 만들어줘요. 크로멜이. 여기 와서 세금 내지 말고 니네들이 한번 무역해봐.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름 3세하고 그 부인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의회와 왕 간의 내전이 시작돼요. 그때 영국 의회가 당시 영국 왕 계승서열이 가장 높았던 게 빌레름 3세의 아내야. 현직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무남동녀 딸. 그리고 빌레름 3세도 영국 공주의 아들이라 서열이 4위야. 그래서 의회가 네덜란드 빌레름 3세와 부인한테 당신들이 와서 영국 왕을 좀 맡아달라 해서 그때 빌레름 3세가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영국을 상륙합니다. 결국 거기에 질린 지방 호족들이 죄 빌레름 3세에 가담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런던으로 입성해서 왕이 돼요. 그때 의회에서 권리장전을 내밀고 서명을 받은 다음에 공동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 네덜란드에서 빌레름 3세를 도와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치르던 유대인 금융인들이 자그마치 8,000명이 빌레름 3세를 쫓아서 영국으로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이른바 명예혁명.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혁명을 이뤄냈다고 그래서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런던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돼요.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 이런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무서워진 이런 시대에 유대인처럼 살아남고 또 본인들의 부를 지키고 오히려 늘리고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요.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 통화에 몰입하지 않았고 어느 한 나라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상품, 어느 한 시스템에 몰입하지 않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지를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수록 어느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산 투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신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거시경제 차원에서, 무역 차원에서, 이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차원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부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